이번 시간부터는 사회복지 행정론 3교시 2영역 사회복지 행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에 다양한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좀 전투형으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을 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이해 이렇게 개념이 있고 특성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특성도 워낙 많아서 이 특성을 일반 행정과 공통적인 특성 또 일반 행정과는 차별화되는 특성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목차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개념 사회복지 행정이란 무엇이냐. 여기 교재에서는 1, 2, 3, 4번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행정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은 스키드모어가 제시했던 정의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이란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첫 줄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정책을 서비스로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활동이나 과정으로 사회복지 행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죠. 네 번째, 관리자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 기능, 활동. 꼭 사회복지 행정을 과정으로만, 기능으로만, 활동으로만 단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서 넓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줄잘 놓고선 1번의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거기 보시면 많은 것을 가지고 가고 싶겠지만 거기 보시면 1번에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인행사를 공부를 하실 적에 지역사회 주민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는 규범적 욕구도 있고 또 인지된 욕구도 있고 표현된 욕구도 있고 비교적 욕구도 있고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여기 지역사회의 욕구,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욕구 중에서 특히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지역사회의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활동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한다 해서 그냥 욕구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이나 지역주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지켜야 한다는 약속으로서의 그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런 욕구, 약속된 공동체 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욕구를 규범적 욕구인데 규범 욕구는 정부 차원이나 또는 아니면 전문가 차원 또는 정책 입안자 차원에서 설정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인지된 욕구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느끼고 있는 욕구, 펠트. 그래서 느껴진 욕구, 감지된 욕구, 감촉된 욕구라고 하는 것처럼 인지된 욕구는 느껴진 욕구를 말합니다. 표현된 욕구는 표출된 욕구, 신청이나 이런 등의 절차를 통해서 그야말로 밖으로 표출한 욕구를 표현된 욕구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표현된 신청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때문에 규범적 욕구 중에 표현된 욕구를 중심으로 하지만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스티그마 등으로 인하여 아니면 어떤 심신이나 지정학적 문제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표현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당사자가 느끼고 있는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따졌고 4번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지역사회 조직 관리자는 지역사회와 연관시킬 재미가 크다. 사회복지 행정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상호작용을 위해 참여적, 수평적 조직 구조로부터 창의성과 역동성을 추구한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은 고정불변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참신하고 새로운 이런 대책, 대안 또는 자원을 창출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뭔가 역동적 환경에 역시 역동적으로 부닥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 역동성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6번 중요 표시하시고 사회복지 행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 공동 생산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공동생, 종래에는 공권력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라고 하는 공공부문은 공급자,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이나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쪽에는 그야말로 수혜자나 소위 수혜자나 이용자의 개념으로 단절된 개념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공급자의 역할도 공급자의 역할 배분도 복지다원주의적 입장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제공자와 이용자가 어느 쪽은 제공자만 어느 쪽은 이용자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코프로덕션 이런 것처럼 공동생산자의 이런 가치, 공동생산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공동생산의 가치를 강조한다. 좀 새로운 거기 때문에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을 한다. 또 8번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자율성을 인정하고 또한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해서 전문성, 자율성, 재량권 이런 단어를 언급해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 표시하실 것은 거기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공통점입니다.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공통점.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사회복지행정이나 일반행정은 어떤 행정이든 간 하나의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우리가 인행사에서 배운 것처럼 무수히 많은 인적, 물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러한 무수히 많은 인적, 물적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라고 할 수 있는 산출을 만들어내는 실체를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억번은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니은번. 개인 및 집단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체제, 그냥 체계, 시스템이란 단어에만 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문제 해결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떤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책, 대안이라고 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보고 그중에 대안 비교를 통해서 최선이나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고 평가 및 피드백에서 당면 문제를 풀어가는 활동이다. 당면 문제 해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 행정이든 일반 행정이든 간에. 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이든 일반 행정 간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지요.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니을번에 미래 지향적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비읍번에, 미음은 좋고 비읍번에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가치 판단 요소를 가지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당면 문제에 대하여 해결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겠지만 다양한 해결책 중에 어느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에 따라서 또는 집행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이든 일반 행정이든 간에 행정은 가치 판단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비읍번에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차이점, 일반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에 대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번에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과는 좀 다소, 그냥 완전히는 아니지만 다소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에 기반을 한다. 윤리적,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을 강조한다. 그리고 리을번에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미음번 다 좋고 비읍번 자원의 외부 의존도가 높다. 자원의 외부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일선 직원이 나와 있죠. 일반 행정과는 달리 일반 행정은 보통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의사결정권이나 조직의 지배성이 높지만 사회복지 행정은 일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일선 행정가의 역할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일선 직원과 수혜자의 관계가 조직의 효과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 거기 보면 기억번, 니은번,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리을번, 그리고 비읍번, 시옷번. 자, 이런 정도 읽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일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에서의 행정 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 왜 사회복지에서는 행정 조직이 필요한가 또는 왜 행정 지식이 중요한가를 지금 이렇게 목차로 다뤘습니다. 조직적 과정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조직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한전된 복지자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특히 3번이 현실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조직 간 통합과 조정의 필요가 커졌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책임성 이행 요구가 커졌기 때문에 그중에 현실적인 건 특히 3번에다가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별표하실 것이 거기 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보통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을 우리는 목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을 국가 수준에서도 있고 사회 수준에서도 있고 개인 수준에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은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건국이념, 교육이념, 홍익인간의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널리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세계화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마다 사회 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적이라고 쓰자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또는 뭐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하나하나의 가족이나 하나하나의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오브젝티브스라고 이렇게 쓰자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 길게 나왔습니다만 여기 이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은 아주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교재에서는 뭐 6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에서는 보통 공평성, 거기에 보면 공평성은 4번에 형평성 또는 공평성, 에퀴티라고 이렇게 나와 있군요. 에퀴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접근성. 그렇죠? 편의성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형평성. 여기는 편의성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효과성. 그런가 하면 효율성. 그 외에도 합법성 또는 뭐 책임성 등등이 이렇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통론적으로 대표적으로 쓰는 것은 이처럼 공평성, 접근성, 효과성,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무슨 뭐 개념을 제가 써드릴 건 아니지요. 공평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차별이 없이 행정을 집행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얼마나 지역 주민이나 클라이언트가 쉽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접근성 또는 편의성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도를 말하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느냐. 그다음에 효율성은 양적 개념으로 투자 비용 대비 산출이 얼마큼 많이 나왔느냐라는 양적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이 판서까지 한 것은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운영 방안으로 정책론에서 배우셨겠지만 거기에는 보편주의 운영 이념과 선별주의 운영 이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자는 서로 교대, 양이 적어놓은 것은 여기서는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반영을 한다면 공평성이나 접근성은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화살표는 긋지 않았지만 그러나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다소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 비용 대비 산출이라는 효율성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동안 다소 약하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선별주의 운영 이념, 대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한다면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높게 나타나겠지만 그 대신 공평성이나 접근성은 다소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냥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마침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옆에 왼쪽 빈 날개 편에다가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체크한다면 공평성이나 접근성은 높게 나타날지 모르나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만약에 선별주의 운영 이념으로 사회복지 행정을 집행한다면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높게 나타나겠지만 형평성이나 접근성에서는 다소
빈틈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트래커가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원칙으로 20여 개 가까운 이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20여 개 가까운 이 원칙을 시험용으로 여러분 전투형 효과 우리가 만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60점 120개를 기준으로 할 적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한다라고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보면 다른 건 안 읽어도 다 맞출 수가 있지만 뭐 사회복지 가치의 원칙, 또 클라이언트 요구보다는 클라이언트 욕구의 원칙, 기관 목적의 원칙, 거기 3번 기관 목적의 원칙. 사회복지 행정을 행할 적에는 기관의 목적을 공식화해서 집행해야 된다. 기관 목적의 원칙 중요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적 장애 원칙. 문화적 장애 원칙. 그래서 3번과 4번. 문화적 장, 문화는 뭐예요? 인행사회 배운 것처럼 무슨 세련이, 교양이니 이런 인문학적 접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회복지 행정을 실천할 적에는 그 지역사회의 삶의 방식이 묻어나는 또 그 지역사회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지식 이해 정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해서 문화적 장애 원칙도 있다. 그 외에도 의도적 관계의 원칙, 기관 전체성의 원칙 6번 중요 표시하시고 기관은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단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관 전체성의 원칙 위에 봐주시고 기관 전체. 그다음에 전문적 책임, 참여, 지도력, 계획, 조직, 권한의임, 커뮤니케이션. 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조정, 자원 활용, 변화의 원칙 6번의 변화의 원칙. 그래서 이 사회복지 행정은 기관 내 위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변화가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변화의 원칙. 그다음에 평가, 성장의 원칙. 그래서 18개나 이렇게 트래커는 제시를 하고 있지만 다 보기 다 안 해보신다고 해도 틀리진 않겠지만은 3번의 기관 목적의 원칙, 문화적 장애 원칙, 기관 전체성의 원칙. 6번에 있죠. 기관 전체성의 원칙. 그리고 16번의 변화의 원칙, 18번의 성장의 원칙 정도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 어익과 규칙이 제시한 사실은 최고 지도자의 역할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최고 지도자의 역할로.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에 이제 많은 것이 이 보통 그 해서 보면 많은 전문가들에게 최고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주된 역할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수히 많은, 무수히 다양한 이러한 역할들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그중에 소수의 견해는 빼버리고 다수의 견해만 모아놨더니 한 7, 8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7, 8가지를 좀 더 숙지하기 좋게 무수히 많은 또는 다양한 이런 무미 철자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중에 가장 입에 부드럽게 붙은 것이 포스트 코브라는 거지요. 포스트 코브라는 거였어요. 종래는 이렇게 포스트 코브 있었는데 최근에 평가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렇게 에발리에이션이 들어가서 포스트 코브에서 2가 이렇게 들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 출제위원들이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회복지 기능은 반드시 이 차례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레닝 다음에 올가이징 다음에 스태핑 다음에 디렉팅 다음에 코디네이팅 이런 차례로 그것 해야 그 다음에 이런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뭐예요? 최고 지도자는 주로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둬야 돼요? 최고 지도자는 적어도 기획 작성자가 아니겠죠. 플래닝이죠. 플래닝. 아니죠. 요즘 뭐 예산이 없어가 조직 운영 되나요? 버제팅이죠. 아니죠. 수없이 많은 역할 분담 부서들이 있는데 그들의 거중 조정이 있어야 조직이 움직이죠. 코디네이팅이죠. 아니죠. 인사가 반사죠. 스태핑이죠.
전문가마다 각기 다른 주장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결의 개념이나 차례, 단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행정이란 이렇게 하는 거죠. 사복행정이란 이것은 올가이징이다, 아니면 플래닝이다, 스태핑이다, 디렉팅이다 이렇게 한 주장을 차례와 비중에 관계없이 있던 것을 머리말만 가지고 무미철자로 만들어서 낸 이 결과에 요즘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통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기획 조직, 포스코브가 거기 플래닝, 올가이징, 스태핑, 또 디렉팅, 코디네이팅, 리포팅, 버제팅 그리고 평가까지 해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나열된 거예요. 이건 이런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날 해석되고 있어. 처음에는 어휘과 규칙에 의해서 최고 지도자의 기능이 역할로 이렇게 제시되었던 것인데 오늘날은 사회복지행정으로 오면서 사회복지행정의 기능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절대로 이것은 차례의 개념이 아니다. 단계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사회복지행정의 행정적 기능을 앞글자를 이용하여 포스트 코브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그 어휘과 규칙할 때는 평가는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포함이 된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행정의 전통적 과정과 현대적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한번 반영해 보시고 아래 보시면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에서 법적 기준, 이념적 기준, 공익성 기준, 욕구 충족 기준을 이렇게 쓰고 있다. 법적 기준은 당연히 사회복지행정. 자, 여러분들 보면은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책을 문서화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서 문서화한 것을 법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를 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국민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해서 이렇게 국회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법령이 되겠어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국정 반영의 기본 방향, 그거의 문서화, 사회복지 법제, 그것의 집행 실현, 그것을 바로 사회복지 행정. 그리고 그것을 현장 접근,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2교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 보시면 법적 기준, 이념적 기준, 공익적 기준, 욕구 충족 기준이 쭉 있습니다만은 특히 법적 기준은 당연히 사회복지 행정은 합법적 기준의 합법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명문화된 법령에 근거하여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이념적 기준. 사회복지 행정은 다양한 이념. 아까 본 것처럼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오늘날 통론처럼 공평성, 접근성, 효과성, 효율성, 그 외에도 책임성, 합법성 등등 많은 이념들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당연히 이념적 기준에 합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익에 의해야 되죠. 소수 몇몇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그중에 지역사회복지를 해서도 공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공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라고 할 적에 로스만의 지역복지 실천 모형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는 합리주의 관점에서, 사회계획 모형에서는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통제적 관점에서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복지 정책론적 관점에서는 공익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의 체계론적 관점에서 단순한 이해관계들이나 이익 집단들의 이익의 총계를 가지고 공익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다. 공익은 그 이상의 가치를 발현하는 것을 공익이라고 한다 해서 하는 것이 유기체적 관점 아니었습니까? 유기체적 관점은 기획자의 전문가적 위치를 강조하면서 전문적 가치를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공동체적 가치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합,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개의 이익을 합쳐서 만들어진 단순 산술 총계를 공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적 관점이거든요. 공동체적 관점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관점. 또 그런가 하면 개인주의적 관점.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서로 다툼이 들 때 그 다툼이 범퍼링 될 때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적 관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기체적 관점, 공동체적 관점, 개인적 관점 이렇게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행정도 정책을 문서화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의 실현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성 기준이 있다. 공익성은 사회복지 조직의 재량권과 관련하여 정당성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공익성은 규범적 기준으로. 공익성은 규범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고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켜야 한다는 하나의 약속을 규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구성원 모두에게 빠짐없이 다 적용되는 하나의 그래서 규범적 기준으로 포괄성 그러면서도 상대성을 본질적 측정으로 한다. 포괄성이지만 모두를 다 포함하는 끌어안는 이런 하나의 기준이지만 상대성도 인정해야 되는 기준이다.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공익성 기준. 다음에 거기 욕구 충족 기준. 욕구 충족 기준 좋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 기준은 법적 기준, 이념적 기준, 공익성 기준, 그리고 욕구 충족 기준이 있다.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있는 관리자의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있는 관리자의 자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있는 관리자는 어떤 사람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 집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렇죠? 지역사회 인적, 물적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런 정확한 파악. 또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수행을 파악을 한다. 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그러면 6번의 색깔은 그냥 바꿔놓지 않았으면 어떤 행동 통제 기제를 사용할 건지를 결정한다. 행정통제 효율화 방안으로서는 행정정보 공개를 통하여 조직의 개방성을 유지한다. 정보 공개는 오늘날 다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조직의 개방성을 이렇게 유도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거기 전문가의 한마디 행정통제란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제어기제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참여자들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나 규범으로부터 일탈되지 않도록 제재나 보상을 주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상세히 나왔지만 어떤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책임성. 그래서 특히 출제는 미미하게 나왔지만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의 기준으로서는 법적 기준, 이념적 기준, 공익성 기준, 그리고 끝에 있는 욕구 충족 기준이 있다. 그 중에 규범적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결정내는 기준은 공익성 기준이다. 그래서 규범적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결정내는 기준은 공익성. 세 번째 칸에 나와 있죠. 거기다가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적 배경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적 배경은 페이지는 쭉 나가 있지만 전통적 행정관과 현대적 행정관의 관점을 폐쇄 체계론적 관점과 개방 체계론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 약간 확대를 해간다 해서 여기 목차를 보면은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적 배경이 있죠. 그래서 고전적 이론부터 고전적 이론, 그리고 인간관계 이론, 그리고 구조주의 이론, 체계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이론으로 상황 이론. 그래서 다음 시간의 목차는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 행정론의 이론 기초 또는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 모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 기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